이 집에서 당신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특히 2층 끝 복도의 회색 문은 절대 열지 마십시오. 이건 경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박순자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걸으며 방금 전 오진철이라는 남자가 내뱉은 말을 되새겼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빛은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48년을 살아온 남자치곤 얼굴에 주름 하나 없이 매끄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겨울바람보다 매서웠다. 순자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편함이 스멀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애써 외면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의문이 아니라 돈이었다. 남편은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거동조차 불편했고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두 딸은 각자의 생활에 쫓겨 도움을 청할 형편이 못 되었다. 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낮엔 빌딩 청소를 했지만 그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이 저택의 관리인 자리를 얻게 되었다. 월급은 기존 일자리 3개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조건은 단 하나, 주인이 정한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다. 저택은 서울 외곽 한적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높은 담장과 철문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정원은 정갈하게 가꿔져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없었다. 나무들은 곱게 뻗어 있었으나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순자가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을 때 그녀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이토록 넓고 화려한 집인데도 옹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진철은 외국계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다. 그는 항상 정장 차림이었고 집안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듯했다. 순자와 눈을 마주치는 법이 거의 없었으며 지시는 언제나 간결하고 단호했다. 그에겐 가족이 없는 듯 보였다. 사진 한 장, 개인적인 물건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다. 저택은 마치 호텔처럼 깔끔했지만 사람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다. 순자의 하루는 기계처럼 돌아갔다. 아침 6시에 일어나 1층 거실과 주방을 청소하고 정원의 낙엽을 쓸었다. 진철이 출근하면 그의 침실과 서재를 정돈했다. 점심 이후엔 빨래를 개고 저녁엔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진철은 대부분 밖에서 식사를 해결했기에 순자가 차린 밥상은 늘 혼자 먹을 분량이었다. 그녀는 일과를 마치고 저택 뒤편 작은 관리인 숙소로 돌아가 피곤에 지친 몸을 뉘었다. 처음 일주일은 무탈했다. 순자는 시키는 일만 했고 금지된 곳엔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밤 그녀는 잠에서 깼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순자는 물을 마시러 본체로 향했다. 복도는 고요했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발소리만 작게 울렸다. 그때였다. 2층 끝 복도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회색 문 아래 틈새로 흘러나오는 불빛이었다. 순자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진철은 분명 그 문을 열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왜 그곳에서 불이 켜져 있는 걸까? 순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녀는 들었다. 낮고 쉰 기침 소리가 문틈으로 흘러나왔다. 누군가 그 안에 있었다. 순자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회색 문 너머의 기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건 단순한 기침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고통을 참아온 사람의 깊고 처절한 소리였다.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 역시 폐렴으로 고생하시며 밤마다 그런 기침을 하셨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진철은 어젯밤 늦게 귀가해 아침 일찍 다시 나갔다. 그는 순자와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눈빛이 평소보다 날카로웠다는 것을 순자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청소했다. 회색 문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손잡이엔 먼지 하나 없었다. 누군가 정기적으로 드나들고 있다는 증거였다. 점심 무렵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때 2층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넘어지는 듯한 소리였다. 순자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낮은 신음소리가 이어졌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저 위에 누군가 다친 게 분명했다. 순자는 계단을 올라갔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회색 문 앞에 서자 안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물물 좀. 그것은 간신히 짜낸 듯한 목소리였다. 순자는 손을 떨며 문고리를 잡았다. 하지만 잠겨 있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달려가 예비 열쇠 묶음을 찾았다. 진철이 출장 중일 때를 대비해 관리인에게 맡긴 열쇠였다. 순자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열쇠를 더듬었고 마침내 낡은 철제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꽂았다. 찰칵!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어두웠다. 커튼이 두껍게 쳐져 있어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았다. 순자는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켰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방 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낡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 순자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다. 깡마른 몸에 헝클어진 흰 머리, 움푹 들어간 눈. 그는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순자는 급히 그에게 다가가 부축했다. 노인의 몸은 놀랄 만큼 가벼웠다. 뼈와 가죽만 남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노인을 침대에 눕히고 물을 떠왔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 천천히 마셨다. 한참을 그렇게 숨을 고르던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고맙습니다.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왜 이런 곳에 갇혀 있는가?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창문은 안쪽에서 못질이 되어 있었고 책상 위엔 오래된 빵 조각과 생수병만 놓여 있었다. 이건 방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는 오성균입니다. 이 집 주인의 아버지입니다. 순자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진철의 아버지.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가둬놓았단 말인가. 순자는 믿을 수 없었지만 노인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순자는 노인을 돌보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성규는 과거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던 사업가였다. 정직하고 성실했지만 큰 부를 이루진 못했다. 아들 진철은 어릴 적부터 똑똑했고 명문대를 졸업한 뒤 외국계 기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진철은 점점 변해갔다. 돈과 성공에 집착했고 아버지의 작은 사업을 경멸했다. 성규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몇 년 전 진철은 거액의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성규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들에게 자수를 권했다. 하지만 진철은 듣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고 여겼다. 진철은 아버지를 이 저택에 가둬놓았다. 밖으로 나가면 모든 게 끝날 거라며 협박했고 성규는 저항할 힘도 없이 이곳에 갇혔다. 아들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이니까요. 성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순자는 노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노인을 이대로 둘 수 없었다. 하지만 진철을 상대하기엔 그녀는 너무나 약했다. 만약 들키면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남편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생전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순자야, 사람은 옳은 일을 해야 한다. 그게 힘들어도 손해를 보더라도 말이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몰래 성균을 돌보기 시작했다. 진철이 출근하면 따뜻한 죽을 끓여 올려보냈고 방을 청소하고 환기를 시켰다. 성균은 처음엔 사양했지만 순자의 정성에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는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꼈다. 하지만 위험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진철은 순자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다. 그는 감시를 강화했고 순자는 더욱 조심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진철이 갑자기 일찍 귀가했다. 순자는 2층에 있었고 황급히 계단을 내려왔다. 진철은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2층에서 뭐 하셨습니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만 청소하라고 했을 텐데요. 순자는 식은땀이 흘렀다. 진철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앞으로 제 허락 없이 2층 안쪽은 출입하지 마십시오.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진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다. 순자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다. 순자는 진철의 감시가 심해지자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성균의 방을 찾았다. 진철이 깊이 잠든 새벽 4시, 순자는 따뜻한 미역국과 밥을 작은 보온병에 담아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고요했고 그녀의 발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방문을 열자 성균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못으로 막힌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또 오셨군요. 성균의 목소리엔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려놓았다. 성균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은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밥의 온기였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 들키면 당신만 곤란해집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순자는 방안을 정리하며 성균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젊은 시절 그는 정직한 사업가였다. 큰 부를 이루진 못했지만 거래처와 직원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는 혼자 아들을 키웠다. 진철은 똑똑했지만 성균은 그 똑똑함이 때론 두려웠다. 아들은 돈과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강했고 아버지의 소박한 삶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아이에게 사랑보단 기대를 더 많이 걸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이렇게 비뚤어진 거겠지요. 성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순자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의 거울 아닙니까? 내가 더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순자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 역시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정직했다. 그는 평생 남을 속이지 않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순자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왜 우리 집만 가난한지 원망했던 적도 있었다. 며칠 후 순자는 성균에게 책을 가져다 주었다. 그가 좋아할 만한 옛 시집이었다.
성규는 책장을 넘기며 희미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작은 위안을 느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순자는 진철의 서재에서 전화 통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누군가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음 주면 끝날 겁니다. 요양원으로 보낼 준비를 해두세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요. 순자는 숨이 멎는 듯했다. 진철은 아버지를 영영 숨길 생각이었다. 순자는 진철의 계획을 알게 된 후 불안에 떨었다. 성균을 구해야 했지만 그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진철은 철저한 사람이었고 모든 걸 완벽하게 숨겨놓았을 것이다. 순자는 밤잠을 설치며 방법을 고민했다. 다음 날 오후 순자는 서재를 청소하다 우연히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그건 오래된 법원 문서와 계약서였다. 순자는 무심코 내용을 읽다 멈칫했다. 그 안에는 20여 년 전 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부당해고 사건 기록이 있었다. 피해자는 박성수, 순자의 아버지였다. 순자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는 생전에 그 일을 자주 이야기하셨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갑자기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는 이야기. 그 이후 아버지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가족은 빈곤에 시달렸다. 순자는 그 기억이 생생했다. 어머니가 울던 모습, 아버지가 술을 마시며 한숨 쉬던 모습, 서류를 더 읽어보니 진실이 드러났다.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젊은 진철이 자신의 횡령을 숨기기 위해 아버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었다. 아버지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진철은 그 일로 승진했고 결국 큰 기업의 임원이 되었다. 순자는 서류를 꽉 움켜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가 지금 돌보고 있는 노인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 인생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었다.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손이 떨렸고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순자는 성균의 방을 찾았다. 평소처럼 밥을 가져왔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다. 성균은 그걸 눈치챘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아버님, 혹시 과거에 박성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성균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지요. 우리 아들이 일하던 현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분입니다. 나중에 그 일이 억울한 누명이었단 걸 알게 됐지요. 내가 아들을 다그쳤지만 아이는 이미 손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목이 메었다. 그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성균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당신 아버지께 그런 일이.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다. 이 노인은 아들의 죄를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아들에게 버림받아 이렇게 갇혀 있었다. 아버님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순자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의 아픔을 나눴다. 그리고 순자는 결심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불쌍한 노인을 위해서라도 진철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순자는 진철의 계획을 막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다. 증거를 모아야 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다. 순자는 몰래 서재에서 발견한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손이 떨려 사진이 흔들렸지만 내용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또한 성균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진철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 바로 성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철은 이미 순자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집 안 곳곳에 CCTV를 추가로 설치했고 순자의 동선을 면밀히 관찰했다. 어느 날 저녁 진철은 순자를 거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굳어 있었다. 박순자 씨, 제가 당신을 고용한 건 일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당신 행동이 이상합니다. 2층을 자주 오르내리고 제 서재 근처를 서성이더군요. 청소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명하지 마십시오. 진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천천히 순자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지금 누리는 이 편안함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병든 남편, 치료비, 생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순자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당신이 할 일만 하십시오. 그 외의 것엔 절대 관여하지 마십시오. 진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순자는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철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순자는 성균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노인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지면 안 됩니다. 그만두십시오. 안 됩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버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자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진철이 저지른 과거의 죄, 그로 인해 무너진 한 가정의 이야기. 성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아들이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군요. 아버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엔 결연함이 서렸다. 두 사람은 함께 진철에 맞서기로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상황은 급변했다. 진철은 대형 투자 유치 행사를 일주일 앞두고 있었다. 그 행사가 성공하면 그는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오를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 문제를 완전히 정리해야 했다. 진철은 은밀히 요양원 관계자와 접촉했고 성균을 외딴 시설로 보낼 준비를 마쳤다. 순자는 우연히 진철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다. 이번 주 금요일 새벽에 데리러 오십시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비용은 2배로 드리겠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금요일. 그건 바로 사흘 후였다. 그녀는 급히 성균에게 달려갔다. 아버님,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사흘 안에 뭔가 해야 합니다. 성균은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하신데. 괜찮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투자 유치 행사장에 성균이 직접 나타나 진실을 밝히는 것.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금요일이 다가왔다. 진철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고 집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순자는 최대한 평온한 척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저녁 8시 진철은 순자를 불렀다.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손님이 오십니다. 당신은 숙소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진철은 그녀를 한참 응시하다 돌아섰다. 순자는 숙소로 돌아갔지만 잠들 수 없었다.
자정이 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본체로 향하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진철이 서 있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화장실에. 숙소에도 화장실이 있을 텐데요. 진철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순자는 할 말을 잃었다. 진철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끌고 숙소 안으로 밀어 넣었다.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나오지 마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문이 쾅 닫혔고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갇혔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다. 창문으로 나가려 했지만 너무 높았다. 순자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성균을 구할 마지막 기회가 사라졌다. 새벽 4시 순자는 희미한 차 소리를 들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저택 앞에 멈춰섰다. 2명의 남자가 내렸고 진철이 그들을 맞이했다. 순자는 창문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고 잠시 후 성균을 부축해 내려왔다. 노인은 비틀거렸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순자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성균이 차에 실렸다. 진철은 남자들에게 돈봉투를 건넸고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건을 발견했다. 그건 오래된 녹음기였다. 진철이 서재에서 사용하던 것이었다. 아마도 청소할 때 주머니에 넣어뒀다가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순자는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진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지를 없애야 합니다. 그 노인이 살아있는 한내 과거가 드러날 위험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보낸 후엔 연락을 완전히 끊을 겁니다. 순자는 손이 떨렸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녹음기를 꽉 쥐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투자 유치 행사는 내일 오후였다. 순자는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창문 틈으로 밖을 살폈다. 진철은 본체로 들어갔고 불이 꺼졌다. 순자는 이불을 찢어 밧줄을 만들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내려갔다. 땅에 발이 닿는 순간 그녀는 달렸다. 저택 정문을 넘어 마을로 향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은 뜨겁게 타올랐다. 순자는 마을 파출소로 달려갔다. 하지만 새벽이라 문이 닫혀 있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곧 다른 방법을 떠올렸다. 성균이 과거 알고 지내던 지인들, 노인은 몇 번 그들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었다. 순자는 기억을 되살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다. 김 변호사, 성균의 오랜 친구였다. 순자는 포털 사이트에서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다. 주소를 확인하고 택시를 잡아탔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낡은 빌딩 앞에 도착했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지만 순자는 계단에 앉아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나자 60대 후반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가 김 변호사였다. 누구십니까? 오성균 어르신을 아십니까? 김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순자를 사무실로 데려갔고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다. 성균이 아들에게 감금당한 일, 진철의 과거 범죄, 그리고 지금 어디론가 끌려간 상황. 김 변호사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성균 형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오후 투자 유치 행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녹음기를 들었다. 진철의 목소리가 재생되었고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균 형을 찾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즉시 움직였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순자가 가진 증거들을 제출했다. 경찰은 진철이 성균을 보낸 요양원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한편 순자는 투자 유치 행사장 주소를 확인했다. 서울 중심가의 한 대형 호텔이었다. 오후 2시 경찰은 외곽의 한 요양원에서 성균을 찾아냈다. 노인은 약물에 취해 의식이 흐릿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했고 성균은 천천히 정신을 차렸다. 그의 곁엔 순자가 있었다. 순자 씨, 당신이 괜찮으십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성균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순자는 노인에게 오늘 행사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오후 4시 투자 유치 행사가 시작되었다. 호텔 대연회장엔 수백 명의 투자자와 언론이 모였다. 진철은 무대 위에 서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회사의 비전을 설명했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열렸다. 순자와 성균 그리고 김 변호사와 경찰이 들어섰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진철은 무대 위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아버지. 성균은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노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수백 명의 시선이 무대 위 진철과 천천히 걸어오는 성균에게 집중되었다. 진철은 마이크를 쥔 채 굳어 있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성균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다. 그 뒤를 순자와 김 변호사, 경찰이 따랐다. 저 사람은 객석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진철은 황급히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 아래로 내려가려 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진철은 발걸음을 멈췄다. 성균은 무대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그의 다리는 떨렸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순자가 그의 팔을 부축했다. 무대 위에 선 성균은 객석을 둘러보았다. 수많은 얼굴들이 그를 응시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저는 오성균입니다. 오진철의 아버지입니다. 객석이 술렁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노트북을 열었다. 진철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다. 제 아들은 여러분께 훌륭한 사업가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감춰진 진실이 있습니다. 성균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아들에게 감금당한 이야기, 진철이 과거에 저지른 횡령과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사실, 그리고 자신을 영원히 숨기려 했던 계획. 순자는 녹음기를 재생했다. 진철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아버지를 없애야 합니다. 그 노인이 살아있는 한내 과거가 드러날 위험이 있습니다. 객석이 술렁임을 넘어 소란스러워졌다. 투자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언론은 미친 듯이 받아 적었다. 진철은 무릎을 꿇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하지만 성균은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진철아.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진철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다. 나는 내가 미웠다. 나를 가두고 버리려 한 너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내가 불쌍하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진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아버지, 저는 내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게 성공만을 강요했고 따뜻함을 주지 못했다. 그게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성규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진철은 아버지의 품에서 무너졌다. 수십 년간 쌓아왔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객석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미안합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늦지 않았다. 경찰이 진철에게 다가왔다. 그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갑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처음으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순자를 바라보았다. 박순자 씨, 당신 아버지께 제가 저지른 일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진철은 끌려나갔다. 연회장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순자와 성규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1년이 흘렀다. 계절은 다시 가을을 맞이했고 낙엽이 거리를 수놓았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그곳에 아담한 집 한 채가 있었다. 정원엔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고 평상 위에서 성균과 순자가 차를 마시고 있었다. 성규는 많이 회복되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웃음도 늘었다. 순자는 그의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고용 관계가 아니라 가족이었다. 순자의 남편도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정원 한쪽에서 화분을 돌보고 있었다. 오늘 진철이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균이 봉투를 꺼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철은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했다. 특히 박성수, 순자의 아버지가 받았어야 할 보상금과 명예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 성규는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출소하면 아버지 곁에서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고 싶습니다. 성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순자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드님은 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래요. 내 아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저녁 무렵 순자는 작은 제단 앞에 섰다. 그곳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평화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명예도 회복됐고 억울함도 풀렸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왔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붉게 타올랐다. 순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 노을 너머에서 웃고 계실 거라 믿었다. 며칠 후 성규는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는 어려운 처지의 노인들을 돕고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용기를 얻었다. 순자 역시 그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두 사람은 세상에 빛을 전하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순자는 성균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웃음 짓는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성규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순자 씨, 제가 만약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아버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겁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감싸 안았다. 공원 너머로 펼쳐진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다. 순자는 문득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나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을. 저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순자와 성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쓰여지는 아름다운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석양이 지고 밤이 왔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따뜻한 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 채널은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리얼 인생 사연 한 편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누군가의 삶을 통해 희로애락의 깊은 결을 함께 느끼고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 큰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나누는 당신의 한 문장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